서울 남부의 관악구. 겨울비가 쏟아지던 어느 깊은 밤, 하늘은 뒤집힌 듯 모든 것을 퍼부었다. 거리는 물에 잠기고 전신주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는 마치 어떤 비밀을 속삭이듯 들렸다. 그날 밤 리준호는 골목 어귀에서 멈춰섰다. 그는 오래된 배달용 오토바이 위에 앉아 있었고 낡은 우비는 이미 빗물에 젖어등에 들러붙었다. 손은 얼어붙고 발끝은 감각이 사라질 지경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이 밤, 이 빗속에서 누군가의 호출을 기다리는 것 외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리준호는 20대 후반. 젊지만 삶에 지친 흔적이 얼굴 구석구석 묻어 있었다. 그는 관악구의 좁고 오래된 고시원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방의 넓이는 고작 9.5제곱미터. 벽에는 곰팡이가 자라고 문틈 사이로 찬바람이 드나들었다. 그곳에는 침대 하나와 오래된 서랍장, 그리고 옆에 놓인 바닥요에 누운 그의 아버지 리성철 씨가 있었다. 아버지는 국악고등학교에서 가야금을 가르치던 교사였지만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누워만 계셨다. 의식은 있지만 온몸이 거의 마비된 상태였다. 그리고 방 한편엔 두 동생이 있었다. 중학생인 지호는 마른 체형에 항상 감기에 시달렸고 8살 소연이는 면역력이 약해 병원을 자주 가야 했다. 하지만 병원비는커녕 하루 세 끼를 챙기기도 버거운 상황이었다. 준호는 이 가족의 가장이었다. 아버지를 돌보고 두 동생의 보호자이자 밥벌이였다. 그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된다. 낡은 전기 주전자로 물을 데우고 이웃 할머니가 준 고구마를 쪄 새 식구에게 나누어 준다. 신문지에 쌓인 소금 한 줌이 그들의 반찬 전부였다. 형, 오늘 학부모 상담 있는 날이야. 꼭 와줘. 알았어. 꼭 갈게. 준호는 웃으며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는 비에 젖은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을 빠져나갔다. 골목은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고 김치찌개 냄새와 하수구의 냄새가 섞여 후각을 자극했다. 날씨도 음울했지만 그의 마음은 더 무거웠다. 이날 오전 준호는 봉천동 시장에서 옷가게 사장님의 요청으로 30kg짜리 짐을 서초동 창고까지 옮겨야 했다. 오토바이는 오래되어 휘청거렸고 기름 냄새가 바퀴에서 올라왔다. 도착 후 사장님은 약속했던 돈보다 5,000원을 적게 주었다. 이따위 오토바이로 무슨 배달을 해. 다음부턴 다른 애 불러.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나왔다. 그에게 항의할 기운도 여유도 없었다. 점심 무렵 그는 할인마트에서 시든 배추와 저렴한 고기 부스러기를 샀다. 집 앞에 도착하니 건물주 방씨 아저씨가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었다. 3개월째 월세 안 내는 거 알지? 이번 주 안에 안 내면 당장 짐 싸. 네, 정말 죄송합니다. 곧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늘 곧 마련한다면서? 말만 잘해. 방 씨는 혀를 차며 돌아섰다. 준호는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다. 아버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준호는 물수건으로 아버지의 이마를 닦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리고 침대 밑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서울국악대학의 전액 장학금 합격 통지서가 들어 있었다. 4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그는 꿈을 접어야 했다. 하지만 종이 위의 잉크는 아직도 선명했다. 그는 낡은 노트북을 열고 아버지에게 배운 가야금 악보들을 훑어본다. 악보에는
미완의 곡들이 줄을 잇고 있었다. 현실은 악보 속 음표처럼 고르고 아름답지 않았다. 갑자기 창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고 비는 더욱 거세졌다. 준호는 또다시 빗속으로 나가야 했다. 왜냐하면 삶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그가 한 약국 앞 처마 밑에 잠시 멈춰 섰을 때 도로 맞은편에서 허둥지둥 달려오는 임산부 한 명을 발견한다. 손에는 시장 비닐봉투, 얼굴은 창백했고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붙어 있었다. 아저씨, 혹시 저 좀 태워줄 수 있나요? 너무 아파요, 배가.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타세요. 보건소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그녀는 간신히 오토바이 뒤에 올라탔고 그는 시동을 걸었다. 손은 얼었고 심장은 뛰고 있었다. 가야 하는 길은 불빛도 없었고 물에 잠긴 도로는 위험하기 짝이 없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한수민이요. 배는 지금 8개월 넘었어요. 아까까지는 허리가 아팠는데 갑자기 그 순간 수민은 낮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그 곡은 단순한 민요가 아니었다. 준호의 아버지가 어릴 적 그에게 들려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전통 자장가의 변주곡이었다. 준호는 소름이 돋았다. 어떻게 이 노래를, 하지만 물어볼 시간이 없었다. 터졌어요. 양수가. 수민이 숨을 헐떡이며 외쳤고 준호는 이를 악물고 속도를 높였다. 물이 얼굴을 때렸고 도로는 진흙으로 덮여 있었지만 그는 그 무엇도 멈출 수 없었다. 조금만 더 버텨요. 거의 다 왔어요. 지금 그의 뒤에는 한 생명이 있었고 앞에는 한 생명을 살릴 마지막 기회가 있었다. 비가 여전히 퍼붓고 있었다. 서울 남부의 작은 보건소는 불 꺼진 창문 너머로 어렴풋이 노란 조명이 새어나왔다. 리준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오토바이를 몰았다. 타이어는 물웅덩이를 가르며 질주했고 배기음은 골목 사이를 가르며 울렸다. 보건소 앞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브레이크를 꽉 밟고 뛰어내렸다.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듯 멈추자마자 그는 임산부 한수민을 받아 안았다. 그녀는 거의 기절 직전이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푸르스름했다. 양수와 비가 뒤섞인 물이 그녀의 다리를 따라 흐르고 있었다. 도와주세요. 산모예요. 곧 출산할 것 같아요. 준호는 한 손으로 그녀를 부축하고 다른 손으로 보건소 유리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안쪽에서 졸린 눈을 비비며 나온 간호사가 놀라며 달려왔다. 그녀는 학생 같아 보이는 젊은 간호사였다. 어떻게 된 일이죠? 어머, 산모 상태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름은 수민입니다. 더는 못 참을 것 같아요. 침대가 급히 나왔고 두 사람이 힘을 모아 수민을 실었다. 준호는 물에 젖은 채 손에 여전히 남은 비닐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안에는 깨진 달걀 몇 개와 흙 묻은 쑥갓, 그리고 젖은 떡 한 상자. 떨어뜨린 물건 하나하나를 그는 조심스럽게 주워 담았다. 마치 그녀가 흘린 삶의 조각을 다치지 않게 다시 엮어주듯. 문이 닫혔고 준호는 병원복도 끝의자에 앉았다. 그가 앉은 곳에는 형광등이 반쯤 꺼진 채 깜빡이고 있었고 벽에는 낡은 공공 포스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속에서 그의 옷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손등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아마 수민이 손을 꽉 쥐었을 때 생긴 상처였을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복도 너머로 분만실의 불빛이 여전히 깜빡거리고 있었다. 간호사가 바쁘게 드나들고 간헐적인 신음소리가 벽을 타고 전해졌다.
하지만 준호는 묵묵히 앉아 있었다. 눈은 분만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가 계속해서 떠올리고 있는 것은 단 하나, 수민이 오토바이 뒤에서 불러준 그 자장가였다. 그 자장가는 단순한 민요가 아니었다. 그건 그가 17살 때 아버지에게 처음 배운 곡이었다. 두연 두리네 이라는 이름의 전통 가야금 자장가. 그 곡은 공식 악보에조차 실려 있지 않은 곡이었다. 아버지는 이 곡을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밤 어린 남매를 재우기 위해 처음 연주했었다. 준호는 그 곡을 들으며 울었고 다시는 누군가 앞에서 그것을 연주하지 않았다. 그런데 수미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녀가 그 자장가의 절정 부분을 정확히 그 절묘한 음계로 흥얼거렸다. 그녀는 누굴까? 아버지와 어떤 인연이 있는 걸까? 준호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시간은 흘러 새벽 3시를 향하고 있었다. 분만실의 문이 열리고 젊은 간호사가 조심스레 나왔다. 산모는 안정을 찾았어요. 아기 건강해요. 여자아이고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준호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다행이네요. 간호사가 말없이 작은 쪽지를 내밀었다. 수민 씨가 이걸 전해달래요. 퇴원 후 연락처는 남기지 않았어요. 그저 이 종이만 남겼어요. 준호는 젖은 손으로 그 쪽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단 3글자만 쓰여 있었다. 두연, 1999. 순간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단어, 그 숫자. 두연은 아버지의 곡 제목. 1999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해이자 그 곡이 처음 연주된 해였다. 그건 아버지와 단둘이만 알고 있는 기억이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었다는 건 그녀가 한수민이 단순한 산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기억의 증인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기억의 주인일지도. 준호는 조용히 분만실 유리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안에 있었지만 더 이상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운명처럼 얽힌 이름 없는 가족일 수 있었다. 그는 비에 젖은 오토바이에 다시 올라탔다. 하늘은 여전히 흐리고 도시의 어둠은 깊었지만 그의 마음엔 이상하게도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은 아직 비의 흔적을 지우지 못했다. 창문 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은 흐렸고 지붕마다 놓인 고인물에서는 빗방울이 여전히 톡톡 소리를 냈다. 관악구 좁은 골목 안 리준호의 고시원에도 습기 찬 공기가 가득했다. 준호는 새벽부터 움직였다. 어김없이 아버지께 죽을 떠드리고 지호와 소연에게 따뜻한 차를 챙겼다. 어제 있었던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지만 그의 손에는 여전히 젖은 쪽지가 있었다. 두연 1999, 그 3글자가 적힌 그 종이. 그는 아직도 그 종이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 간밤에도 몇 번이나 그 글씨를 들여다봤다. 어쩌면 단순한 우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계속 속삭였다. 이건 그냥 일이 아냐. 형, 어린 소연이 밖에서 뛰어들어왔다. 형, 골목 입구에 검은 차가 와 있어. 되게 멋진 차야. 계속 이쪽만 보고 있어. 검은 차? 준호는 눈을 찡그렸다. 이 동네에 고급차가 들어올 일은 거의 없다. 대부분 중고 트럭이나 낡은 모닝 정도, 검은 세단이라니 그건 너무 이질적이었다. 그는 수건으로 손을 닦고 대충 옷을 걸친 채 밖으로 나섰다. 골목 안쪽 낮고 낡은 벽돌 건물들 사이로 유독 눈에 띄는 차량이 보였다.
광택이 반짝이는 블랙 세단, 번호판은 특이하게도 외제 차량의 것과 비슷했고, 창문은 완전히 틴팅되어, 아니, 전혀 보이지 않았다. 누구지? 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차 옆에 서서 조용히 운전석 쪽 창문을 두드렸다. 반응은 없었다. 그가 돌아서려던 순간 틱 하는 소리와 함께 조수석 창문이 조용히 내려갔다. 그 틈 사이로 손 하나가 나왔다. 흰색 셔츠를 입은 손등에 얇은 핏줄이 드러난 남자의 손. 손에는 작은 종이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그 손은 말없이 종이를 내밀고 창문은 다시 천천히 올라갔다. 준호는 얼떨결에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 접힌 종이를 펼쳐본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두연 1999 성철. 그리고 아래 작게 적힌 이름 하나. 한수민. 뭐야? 이게?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다시 접었다. 창문 너머 운전자는 이미 사라진 듯 조용했다. 차 안은 그림자뿐. 그 순간 차는 부드럽게 시동을 걸더니 소리 없이 골목을 빠져나갔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손에 쥔 종이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건 오래전 잊히고 묻혔던 과거의 실말이었다. 그날 밤 그는 그 종이를 아버지에게 보여주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은 못하지만 종이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수민이라는 이름 위를 여러 번 짚었다. 그 눈빛엔 놀람이 있었다. 그리고 깊은 죄책감과 슬픔. 준호는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 그녀를 아세요? 혹시 우리 가족이었던 사람이에요? 대답은 없었지만 준호는 확신했다. 아버지는 수민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녀는 가족이었다. 그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날 밤을 새웠다. 수민, 두연, 1999년. 어쩌면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지금 맞춰지려는 순간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직도 너무 많은 것이 가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가려진 진실이 그의 삶을 또 한 번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서울의 겨울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었지만 리준호의 마음속은 오히려 더 깊고 차가운 눈 속에 잠겨 있는 듯했다. 한수민이라는 이름, 두연 1999이라는 조용한 단어 하나가 그의 일상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계속해서 과거를 뒤적이기 시작했다. 아버지 리성철이 그토록 애착을 가졌던 악보 노트들,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 안 오래된 사진들, 혹시라도 실마리가 될까 싶어 하나하나 들춰보았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가 그의 손에 걸렸다. 사진 한 장과 함께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2000년 2월, 수민이는 잘 자고 있다. 그녀는 음악에 귀가 있다. 언젠가 두연을 다시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지. 성철. 사진에는 그의 아버지, 그리고 한 여자아이가 함께 찍혀 있었다. 흑백 사진, 흐릿한 조명. 하지만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 소녀는 바로 수민이었다. 그녀는 가족이었다. 어쩌면 친딸은 아닐지 몰라도 분명 아버지가 마음을 준 함께 지냈던 시간 속 사람. 준호는 잠에서 깬 듯 일어섰다. 왜 이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주셨을까? 아니, 왜 우리 모두 잊고 살아야 했을까? 그의 마음에 알 수 없는 죄책감이 스며들었다. 아버지의 과거가 어쩌면 그의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지자 그는 더 이상 그대로 있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준호는 수민이 머물렀던 보건소를 다시 찾았다.
그곳의 야간 간호사는 그를 보자마자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 그날 오토바이 타고 산모 데려오신 분이시죠? 네, 혹시 그녀가 남긴 무언가가 있을까요? 연락처나 기록 같은 것.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식 이름은 안 남겼지만 진료 기록에 수민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어요. 다만 출산 직후 퇴원하면서 어떤 회사 이름 하나를 남기긴 했어요. 바람숲재단이라고요. 바람숲재단.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인터넷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 북부 북한산 자락 아래의 오래된 양옥주택 한 채가 그 재단의 주소로 확인되었다. 준호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며칠 간 접어뒀던 꿈의 악보, 생활비 계산서, 동생들의 학교 일정 모두를 가슴속에 넣고 그 길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크게 울렸고 그는 서울의 중심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달렸다. 북한산 자락 바람숲이란 이름이 어울릴 법한 작은 골목 끝에 나무로 둘러싸인 고풍스러운 주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현관문 앞엔 대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 문 앞엔 익숙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한수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어두운 표정이 아니었다. 검은색 롱코트에 흰색 셔츠, 그녀의 품엔 작고 따뜻한 아기가 안겨 있었다. 준호 씨, 수민 씨,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었다.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듯 눈을 바라보았다. 수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들어올래요? 아기 재우고 있었어요. 네. 그 집안은 따뜻했다. 난로의 불빛과 고즈넉한 국악이 배경처럼 흐르고 있었다. 수민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마 궁금하셨겠죠. 왜 제가 그 자장가를 알고 있었는지, 왜 당신 아버지의 곡을 알고 있었는지.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저 어릴 적 성철 아저씨와 함께 살았어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분은 제게 처음으로 가족이란 걸 알려준 사람이었죠. 그리고 두연은 그분이 저를 재우기 위해 처음 들려주셨던 곡이었어요. 그건 제 유년 시절 전부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어느 날 갑자기 저는 그 집을 떠나야 했어요. 보호소로, 고아원으로, 그리고 결국 해외로 입양되었죠. 하지만 그 곡만큼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비 속에서 당신이 오토바이를 몰고 다가올 때 저는 그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떠올랐어요. 준호는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수미는 아기를 조용히 흔들며 말했다. 당신이 그 곡을 알아본 순간 난 확신했어요.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하지만 제가 먼저 말하면 그건 증거 같잖아요. 당신이 먼저 기억해 주길 바랐어요. 그리고 당신은 기억했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엔 긴 침묵이 흘렀다. 아기는 조용히 숨을 골랐고 벽에 걸린 시계는 천천히 한 바퀴를 돌았다. 밖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집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말 못할 슬픔, 잊힌 과거, 그리고 그 과거에서 되살아난 누군가가 이제는 그의 앞에, 눈앞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수민 씨, 우린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수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그랬던 거 아니에요? 봄 기운이 도시를 천천히 감싸기 시작한 어느 오후, 리준호는 고요한 음악과 함께 서울 한복판에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엔 낡은 노트 한 권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는 손때 묻은 악보들이 차곡차곡 놓여 있었다. 그 악보는 그의 아버지 리성철이 생전에 정리해둔 민속음악의 변주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한 곡, 바로 두연 둘이네. 어릴 적 그는 늘 꿈꿨다. 이 곡을 무대에서 연주하며 사람들 앞에 설 날을. 하지만 그 꿈은 늘 현실이라는 장벽 앞에서 뒤로 밀렸고 가족의 생계를 지키는 일이 그의 하루를 꽉 채웠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는 그 꿈을 향해 다시 걷기로 했다. 며칠 전 수민의 도움으로 바람숲 재단은 준호의 아버지를 위해 재활 치료를 지원했고 준호 자신도 국악원 내 특별 전형에 추천받게 되었다. 한때 유망했던 학생이었고 그 재능을 잊지 않은 누군가가 있었다. 한 교수는 면담 중 이렇게 말했다. 재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걸 다시 꺼내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이죠. 준호는 오랜만에 가야금을 꺼냈다.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 손수 만들어준 악기의 몸체는 벌써 여기저기 긁히고 색이 바랬지만 그 줄 하나하나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손을 얹자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음악을 다시 믿기 시작했다.